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7일 목요일, 오늘부터 미국과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두 지수 모두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다시 3,2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기관의 나홀로 매수세로 1% 가까이 오른 3,227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5%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 7만 원대 회복했네요. 코스닥은 강보합세 보이면서 805에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8원 30전 내린 1,381원을 기록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2.1도. 오늘이요, 여름 지나고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을 날씨는 찾아볼 수가 없죠. 차분하게 가을날 한번 기다려보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나연의 팝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인규님께서 오늘이 입추라고요? 입추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요? 하고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입추의 여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상으로는 입추라더라. 근데 우리가 이 절기나 계절상의 느낌을 예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늘 어뉴스에서도 그 얘기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요. 입추가 입추 같지 않은, 그러나 그렇다, 입추다. 네. 이저몽님께서는 매일 다니던 수영을 보름 동안 쉬었다가 가니까 살짝 힘이 드네요. 그래도 수영하고 왔더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저는 운동 중독인가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가끔 하다가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조금 더 힘을 내면 그때 운동 실력이든 근육이든 굉장히 확 더 올라가고 살이 붓고 살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때가 딱 피크인 것 같아요. 이때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아마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아시죠?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배우는 경제 주간 키워드 준비했고요. 2교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로 채워집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내년부터 하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호텔 영수증에 그린피라고 하는 기후 세금이 추가된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최근 하와이가 미국 최초로 기후 위기를 명시한 관광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호텔이나 단기 숙박시설, 휴양시설 등에서 이미 부과하고 있는 관광세 10.25%에 더해 0.75%의 그린피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와이를 찾는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에게 하루 평균 약 3,000원 정도 추가되는 셈인데요. 하와이는 이를 통해 연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세는 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인프라 확충이나 관광시설 관리에 씁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이 돈 전액을 환경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손상된 해변과 산호초 등 생태계 복원, 그리고 산불 위험을 높이는 가연성 높은 초목 제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환경을 이유로 관광세를 추가하는 이유는 단순 세수 확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방지가 가장 큰 중심에 있고요. 관광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지켜야 할 우리의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법안에는 미국 내 국립공원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에만 환경보전 목적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도 다르지 않는데요. 팔라우는 이미 모든 방문객에게 $100의 환경세를 부과해 보호구역 관리에 활용하고 있고요. 부탄 역시 하루 $100의 지속가능 개발세를 통해 문화 보존과 환경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는요, 10년 전 도입한 그린택스를 올해 2배로 인상했습니다. 이제 관광은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누리는 만큼 지불하는 기후세금. 앞으로는 이 대가 점점 더 보편화된 의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이것 때문에 시장도 한번 출렁하고 네. 날이 많죠.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원래 50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다시 강화하겠다라고 했다가 반발 여론이 좀 있었어요. 일단 대주주의 정의가 정확히 뭐고 왜 논란이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대주주는 기업 주식을 일정 기준 이상 많이 보유한 주주 말합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 일정 기준이라는 게 얼마냐가 논란인 겁니다. 이 코스피 상장사에서는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됩니다. 이게 그냥 통상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이 기준을 강화해서 10억 원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로 치겠다라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인데요. 네. 이러면 대주주의 숫자가 상당히 늘게 되는 거죠. 대주주가 되면 이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죠. 네, 세금이 달라집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상장사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도 그 차익에 세금을 물리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데요. 대주주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듬해 그 종목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로 소득세를 뗍니다. 근데 주식을 그만큼 갖고 있지 않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들까지 왜 반발을 하냐면 큰 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회로로 많이 몰리고 이 과정에서 개미들도 간접적으로 덩달아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주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매년 증시 폐장일 마지막인데요. 이때 대주주가 아니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주식을 무더기로 팔고 이것 때문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11억 원어치 갖고 있다. 그러면 2026년 한 해 동안은 나는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만약에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를 한 25% 최대 그렇게 내야 되는데, 내가 2025년 거래 종료 전에 한 2억 정도를 매도해가지고 9억을 만들었다. 10억 원 미만을 만들었다. 그러면 2026년에 나는 대주주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전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여당 안에서도 좀 찬반이 갈리더라고요. 찬반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 안 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시장이 왜곡된다. 그리고 이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앞서 들으신 대로 간단하게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피할 방법이 다 있는 거를 세금을 굳이 걷어서 무슨 번거로운 일을 이렇게 자꾸 만드나 싶죠. 네, 근데 또 반대쪽에서 이제 대주주 기준 강화 찬성하는 쪽도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슈퍼개미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게 맞냐, 이런 논리인데요. 또 대주주 기준과 주가가 인과관계가 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의 12월 수익률이 평균보다 오히려 높기도 했고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근거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담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저도 경제연구소장이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장을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시장이라는 건 사실 회계장부가 아니라서 계산이 안 되더라도 좀 심리만으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대주주의 물량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이걸 이미 아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12월에 매도 물량이 잔뜩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12월에 같이 휩쓸려서 흔들릴 필요가 있냐. 그럼 11월에도 내가 먼저 팔 수 있는 거고 10월에 먼저 팔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이 12월에만 풍덩했다가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거죠. 어쨌든 대학 과거를 살펴보면 대주주 기준이 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끄러운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이제 대주주에 한해서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게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그 대주주의 대상을 차츰 넓혀가면서 조세 형평성 강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세 틀을 잡아가겠다 뭐 이런 목표를 그렸던 건데 2000년에는 대주주의 기준이 1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에 50억 원으로 내린 걸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25억 원, 1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5년 전에는 3억 원으로 더 낮추려다가 투자자들이 반발해서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감세 기조에서 이제 50억 원으로 돌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강화로 방향을 틀다가 좀 진통이 재발을 한 겁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고민이 많아요 지금.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마다 찬반이 다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발언은 좀 멈추기로 한 상태고요. 정책위원회와 지도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뤄지는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원론적이지만 좀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의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주주 기준이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 적용 방식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그래서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고칠 수가 있어가지고 여당에서 이제 괜히 복잡해지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지 말자 당분간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네,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수정 쪽으로 좀 의견이 모이는 듯하기도 한데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쟁점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종합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빼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좀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최고 세율을 한 25% 정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35%라고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세율을 좀 더 낮춰주기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당정에서 대주주 기준과 같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이 배당소득 그 관련 기준들도 굉장히 요건이 복잡해가지고 이거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10몇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추후 나오는 뉴스들을 지켜보죠. 자,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화장품 대장주입니다. 화장품 대장주.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대장주가 바뀌었다 이런 뉴스인가요? 네, 뭐 K뷰티 수출이 잘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화장품 기업들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APR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아모레퍼시픽을 앞질러서 화장품 분야의 1위로 올라선 건데요. 오늘도 APR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5% 이상 상승해서 21만 9,500원으로 마감했는데 시가총액이 8조 원 돌파를 했어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종가는 한 1% 정도 올라서 13만 200원이었는데 시총은 7조 6천억 원대입니다. 한 7천억 원 이상으로 격차가 오늘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좀 화장품이나 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APR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태평양, 아모레는 알아도 APR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창립 80주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APR은 2014년에 청년들이 창업을 한 회사예요. 올해 이제 11년이 됐는데 유가증권 시장에는 작년 2월에 상장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라는 걸 내세워서 인기를 끌고 있고 화장품도 같이 파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등으로 이런 수출 호조가 실적 성장 가파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뭐 광고 모델로 김희선 씨도 나오고요.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 씨도 나오고.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이에요? 제가 그랬나요? 저도 모르겠구나. 네. 저희는 마케팅 공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APR 회사 이름보다는 뭐 메디큐브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 얼굴에 이렇게 띡띡띡 해가지고 이제 하면 리프팅이 된다 집에서도. 그래서 홈케어를 대중화시킨 그런 브랜드인데 화장품도 인기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기계를 팔기 시작하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우리의 대장주였던 아모레퍼시픽이 충격이 크겠어요. 네, 물론 매출의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아직도 아모레가 월등히 많기는 합니다. 네. 작년에 3조 8천억 원대였고 APR 매출은 7천억 원대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는 이 지주사도 있고 해서 이 그룹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시가총액 여전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좀 자존심은 좀 상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추세입니다. 이 APR 주가가 올해 들어서 30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르긴 했는데 20% 정도 상승했거든요. 더구나 또 다른 대기업 LG생활건강은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고요. 이게 상장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 화장품 대장주가 됐다. 이거는 성장성,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미래가 기대가 굉장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APR 주가가 이틀 사이에 15% 넘게 뛰었는데 그 이유는 어제 공개된 실적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11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00%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옛날에 잘 나갔던 건 주가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겠고 화장품 업계는 2분기는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네,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아무래도 화장을 좀 덜 하시지 않으세요? 네. 조금 가볍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익이 좀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APR이 단기간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주가라는 게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모레가 다시 1위 탈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서로 좀 경쟁을 하면서 이런 K뷰티 전반의 파이를 좀 키워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과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 우리 K뷰티 이거 많이 잘 나가고 있는데 수출 한국이 이제 15%니까 상호 관세 혹시 영향을 좀 받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관세가 15%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업체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이라는 게 원가가 별로 안 된다는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낮은 편이니까. 네, 마진율이 워낙 좋아서 자동차나 철강만큼 타격이 크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체별로 수익성에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어서 직수출을 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수익성에 뭐 좀 나쁘지 않고 유통 대행사를 끼고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좀 마진에 부담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 화장품 기업 중에서도 좀 큼직한 곳들은 이제 미국 현지 생산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남의 화장품 브랜드를 대신 만들어주는 ODM이라고 하죠.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한국콜마는 지난달에 펜실베니아주에 2공장 가동 시작했습니다. 미국 생산 능력을 더 끌어올렸고 코스맥스도 뉴저지 등등의 공장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ODM 기업을 찾아오는 글로벌 화장품 고객사 중에 이 미국 생산 비용과 관세 비용 이거를 좀 저울질하면서 고심하는 곳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기지를 좀 다변화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OEM 같은 거는 우리가 개발해서 이대로 만들어줘요 하는 거고 ODM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잘 팔리는 화장품 좀 알아서 좀 만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거죠. 자, 이번 주 세 번째 주간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입니다. 항공사들이 이코노미석보다는 좀 비싸고 비즈니스석보다는 싼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늘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죠. 네, 그저께는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 클래스를 신설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 뭐 기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주력 대형 항공기인 보잉 777-300ER 11대를 새 단장하기로 했고요.
1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석을 줄이는 대신에 프리미엄석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1등석이 그만큼 많이 안 팔려서 그런가? 이 서비스는 뭐가 달라요? 네, 이 프리미엄석은 좌석 면적이 이코노미석보다 50% 정도 넓고요. 네. 앞좌석과 간격도 6인치 이상 더 떨어집니다. 다리 받침대도 있고 또 등받이가 비즈니스석과 똑같이 130도로 젖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편하긴 할 것 같은데요. 또 기내식과 출국 수속, 수화물 접수 등등도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티켓 값은 이코노미석의 정가보다 10%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뭐 이코노미를 정가 다 내고 타는 분은 잘 안 계시잖아요. 네. 실구매가와 비교를 하면 한 30% 정도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항공사에서도 많이 하는 추세긴 하죠. 그렇죠. 뭐 델타항공, 일본항공, 에미리트항공 모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등급을 신설을 했고요. 대한항공에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쾌적하다. 이래서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일부러 뺐다고 합니다. 국내 LCC에서도 이런 중간 등급 좌석 요새 좀 간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비행기 크기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코노미석 승객이 좀 불편해질 것 같은데. 대한항공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질 것 같아요. 이게 리뉴얼을 하면서 네. 이코노미석이 333 형태로 배치가 돼 있던 걸 343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의자가 4개가 들어가는 건데 이러면서 의자 배치가 촘촘해지고 좌석의 넓이가 2cm 이상 좁아집니다. 이 대한항공에서는 외국에서도 343 형태를 많이 채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소비자 단체 반응은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주간 키워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끝곡 우리 아이브의 IM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김혜란님께서 안녕하세요. 듣기만 했는데 출첵 인사는 처음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김혜란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김창배님께서는 어예진님 목소리 들으면 퇴근 시간이 1시간 남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즐거운 방송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업무의 마무리를 이 지식으로 꽉꽉 채우는 이 어박목 일정 굉장히 괜찮네요. 스케줄 너무 좋아요. 퇴근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이준범님께서 점심을 일찍 먹었더니 출출해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먹으려다가 사장님한테 들켰어요. 분명히 나갔다 오신다고 해가지고 마음 편히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들어오실 줄 몰랐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먹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요. 먹으려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사장님 책상에 이렇게 넣으시면서 사장님 시장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김치나 단무지 이런 거 갖다 드리는 그렇게 만회를 하시면 어쩔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써보세요. 네, 사장님 라면 드실래요? 이렇게.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유통업계는 오랜만에 단체 관광객 유입으로 소비 회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싼커라고 불리는 개별 관광객과 달리 단체 관광객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을 뜻하는 말로 관광객을 의미하는 중국어 단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비커, 2번 조커. Why so serious? 3번 유커. 네, 이렇게 보기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네.
휴가 다녀오셨죠? 저 휴가 다녀왔습니다. 어. 이 방송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요. 네. 주변에서 잘 쉬면서 어. SBS 목동을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그래도 좀 코로나 대비해가지고는 점점 그 여행 다니는 수요들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잊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해외여행 정말 많이 다녀오고 있고요. 저희도 뭐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수준으로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관광지마다 북새통 그리고 호텔 예약률도 90%를 넘기면서 오. 정말로 이제 여행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행 산업 전반에 좋은 풍이 불고 있다. 다시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항공, 크루즈, 리조트, 호텔 이런 것들이 전방위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뭐 호텔 업계에서도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다시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그리고 뭐 호텔 같은 경우 요즘에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호캉스라는 말 맞아요. 이것도 나온 지 오래됐죠. 이제는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있나? 호텔에 가면은 뭐 잠도 자고요. 거기에서 부대 시설도 이용하고 수영장도 맞아요. 가고 조식도 먹으면서 그런 다 할 수 많죠.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요즘에 호텔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 기자님이 뭔가 앞에 이렇게 복선을 까는 깔고 거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뭔가 이 우리가 나눈 얘기에 관련된 건데 오늘은 그래서 어떤 브랜드 만나봐요? 자, 여행과 관련된 브랜드인데요. 그중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던 이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오늘 뭘 못 가져왔는데 네. 호텔을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고심 끝에 오늘 처음으로 못 가져왔어요. 호텔 어메니티라도 갖고 와야지 이 사람아. 그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네. 자, 호텔 브랜드 정말 많은데요. 네. 청취자분들도 이런저런 호텔 브랜드 많이 기억나실 건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일 뭐 하얏트? 하얏트, 메리어트? 메리어트, 뭐 포시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신라 호텔, 네. 뭐 롯데 호텔, 조선 호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대식으로 호텔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요, 이러한 현대식 호텔의 창시자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힐튼 호텔에 대한 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 창업자의 이름은 이 콜레드 힐튼입니다. 콜레드 힐튼이 콜레드도 호텔 이름이고 힐튼도 호텔 이름인데 이 콜레드 힐튼이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통째로 사람 이름이고요. 제가 어머. 또 브랜드로 남아있는 사람 이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아예 통째로 가져왔고 콜레드 힐튼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힐튼뿐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창업자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호텔도 일종의 숙박하는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명품 기업에 사람 이름을 많이 쓰듯이 호텔 브랜드에도 사람 이름을 많이 땄는데요. 금방 또 말씀해 주셨던 메리어트, 제이 윌러드 메리어트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고요. 하얏트 같은 경우에도 하얏트 본데이 라는 사람이 창업했습니다. 여기도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리츠 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도 세자르 리츠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고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는 또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네. 고급 호텔인데 여기는 아스토리아, 아스토어 가문이라는 패밀리 네임과 월드 오프라는 마을 이름이 결합한 브랜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자기 이름들 정말 사랑해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갑자기 그 개그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메리어트 호텔 가자고 했는데 메리어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기사 양반 그 메리아스 가자고. 그래. 시원해지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힐튼 호텔 이거 얼마나 큰 그룹이에요? 굉장히 큰 것 같던데. 역사적으로 정말 오래된 호텔이고요. 전 세계 139개국에 진출해 있다라고 하고 네. 호텔 숫자가요. 8,8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그 안에 있는 객실 수가 130만 호가 넘는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큰 호텔들도 있긴 하답니다. 이 중국 브랜드 이런 데에서 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어붙이는 데가 있다라고 하고 현재 세계 호텔 그룹 중에서는 4위 그룹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스토리아 호텔도 힐튼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안에 요즘에는 명품 그룹처럼 그 안에 호텔 그룹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트리 바이 힐튼, 햄튼 바이 힐튼, 이 호무드 스위트 바이 힐튼 같은 것들이 기존의 작은 호텔 브랜드였는데 힐튼으로 흡수되어 있는 호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힐튼 호텔이 976개가 열었다라고 해요. 와. 하루에
그러면 3개 가량의 호텔이 문을 열었다. 이게 단순히 힐튼 호텔뿐만 아니라 네. 말씀드렸던 다양한 호텔들이 문을 열었다. 그만큼 큰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큰 회사를 창립한 콘래드 힐튼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사람 이야기, 창업자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겠죠. 이 1887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이고요.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작은 잡화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엔 이민자들이 사실 막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네. 이 잡화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대요. 이 콘래드 힐튼은 그러면서 이 장사의 기본 원리는 좀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떼어서 이런 걸 파는구나 했었고요. 대학에선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육군으로 소속되어서 참전도 했었던 참전 용사입니다. 잡화점을 했던 집에서 호텔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요게 참 재미있는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네. 때마침 아버지가 별세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살던 뉴멕시코를 떠나 텍사스주의 시스코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요, 이 금융업, 은행업 같은 것들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잘 안 됐다라고요. 그래서 실패해서 좌절을 하면서 막 방황을 하다가 네. 집에도 안 가고 호텔에 가서 잠을 자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호텔 주인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호텔 네. 주인이 자기 호텔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쓱 호텔을 둘러봤는데 호텔 괜찮은데? 자기가 좀 감각을 좀 봤을 때는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좌절에 빠져있던 콘래드는 인수를 결심하고요. 네. 그가 모았던 $5,000 그리고 친구 은행으로부터 돈을 싹싹 긁어서 1919년에 그 호텔을 인수한 것이 이 호텔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요. 네. 모블리 호텔이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주 시스코에 있고요.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 호텔이 호텔로 운영되진 않고요. 모블리 호텔 박물관으로 꾸며져서 힐튼이 여기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매도를 팔려고 했다는 거는 잘 안 됐거나 뭔가 이제 미래 가능성이 없어서일 텐데 그거를 이제 인수해서 유지를 잘 했다는 거는 뭔가 차별점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차별점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도 워낙 크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호텔이라는 개념보다도 숙박업소 정도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방을 내주고 열쇠를 들고 잠을 자고 가는 것이었는데 네. 힐튼 어릴 때 뭘 했다 했죠? 이 잡화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런 잡화점 같은 거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신문, 칫솔 같은 것들을 파는 상점을 호텔에다 만든 겁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텔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잠을 자는 숙박 공간이었는데 힐튼은 서비스 공간으로서의 호텔의 역할을 한번 재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 공간 활용과 고객 편의가 확보가 되자 호텔이 이제 요즘에 호캉스처럼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네 라는 컨셉을 도입한 것. 그게 바로 힐튼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지금 이름이 모블리 호텔이잖아요. 모블리 호텔이죠. 힐튼이라는 이름은 언제 나와요? 자, 말씀드린 대로 금방 말했던 서비스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분점을 냈고요. 1년 뒤에 포트노스의 두 번째 호텔을 또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됐고요. 힐튼의 경영 철학이 적용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한 지 6년 만이었던 1925년 같은 텍사스주에 있는 가장 큰 도시 댈러스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댈러스 힐튼 호텔이라는 것을 개장하게 됩니다. 6년 정도 걸렸고요. 300실 규모의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은 최초로 힐튼이라는 자기 이름이 들어간 호텔로서도 가장 인식이 되어 있고요. 텍사스 최초의 고층 호텔이다라는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창의성을 발휘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계속 이끌었던 것 같은데 호텔 업계 최초의 기록도 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건물을 매입해서 호텔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또 꼬꼬부죠. 네네. 바로 오티스의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927년에는 세계 최초로 에어컨을 설치한 호텔로서의 기록을 이 댈러스 힐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또 캐리어인가? 이 에어컨이 캐리어입니다. 제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빅픽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도 에어컨이 바꾼 여러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호텔 산업이고요. 호텔 산업을 제일 먼저 에어컨을 도입한 곳이 바로 이 댈러스 힐튼이었습니다.
호텔에 에어컨도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웠던 되죠. 에어컨이 생겼다. 이거는 정말 고객이 돈을 내고 얼마나 갈만하다라는 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사이에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이때는 정말 어려우니까 호텔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27년도에 이제 에어컨도 만들고 돈을 썼단 말이죠. 네. 투자를 했었는데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터집니다. 호텔 업자의 80%가 파산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콜레드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벨보이가 힐튼이 불쌍해서 그에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될 만큼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인지도 등을 통해서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렇군요. 이후에는 쭉 어떻게 돼요? 자, 대공황이 끝나고요. 미국은 네. 곧바로 경제 호황을 맞이합니다. 네. 뭐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한 발판들이 마련됐고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 인수합니다. 플라자 호텔이 나홀로 집에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했던 그 호텔이고요. 여기도 인수하고요. 시카고의 스티븐슨 호텔을 인수하는 등 이제 M&A를 통해서 호텔 브랜드, 이 프랜차이즈로서의 확장성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시카고의 스티븐슨 호텔은 3,000개에 달하는 객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당시 기준 세계의 최대 규모의 호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의 특징이 잘하는 1인자가 다 독식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 호텔도 정말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나오네요. 근데 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잘 되는 그룹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했느냐. 뭔가 그 사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거 뭐 있어요? 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대단한 기업일수록 심플하게 가는 거죠. 가볍고 따뜻한 접대. 라는 게 이 회사의 사훈, 이제 철칙이었고요. 고객 중심 서비스를 계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최초 또 나옵니다. 1947년에는요. 호텔 객실에 세계 최초의 TV 설치를 이 힐튼 호텔이 했고요. 그리고 객실 예약 시스템이라는 걸 만든 것도 힐튼 호텔이 최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공항 호텔이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힐튼이라는 호텔인데요. 이것도 힐튼이 최초로 하고요. 계속해서 따뜻한 접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한 끝에 나온 것들이 세계 최초의 기록들이었고 1946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게 바로 힐튼인데요. 호텔 기업 중에 최초의 미국 상장도 힐튼입니다. 그만큼 힐튼은 최초의 길을 걸어갔던 기업이고요. 1946년도에는 미국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이 콜레드 힐튼이 나오는데 이 역시 호텔 경영인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콜레드 힐튼이 그래도 언제까지나 쭉 경영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은퇴는 언제 하고 그 이후에는 쭉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맞습니다. 콜레드 힐튼이요 정말로 정력적인 경영자였습니다. 1964년도에 이 호텔 차인 사업을 미국 내 사업을요 아들 베런 힐튼에게 넘겨주면서 은퇴를 선언했었는데요. 네. 은퇴지만 은퇴 같지 않은 은퇴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본인은 이 글로벌 해외 프로젝트를 확장했습니다. 이제 힐튼의 글로벌 호텔로서의 입지를 다져갔고요. 뿐만 아니라 이 카지노 호텔 등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사업들,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다른 확장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카지노 그러면 그 라스베이거스의 힐튼도 그 연장선이에요? 그렇습니다. 힐튼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이 라스베이거스의 플레밍고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스베이거스를 만든 호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호텔도 이야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 텐데 네? 이곳을 인수해서 미국 최초로 호텔과 이 카지노를 같이 한 호텔을 만든 게 바로 이 힐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 너무 업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힐튼이 죽은 다음에 아들 베런 힐튼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 이 콜레드 힐튼을 기리기 위해서 1982년도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듭니다. 네. 그게 바로 콜레드 호텔이에요. 아 그게 기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패밀리 네임을 기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창업자의 이 자기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기려야 된다면서 콜레드 호텔이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론칭을 했었고요. 효자세. 전 세계 상업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 여의도에도 있죠.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콜레드 호텔도 이 콜레드 힐튼, 이 아버지 콜레드 창업자 콜레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럭셔리 호텔의 브랜드입니다. 효심으로 만든 호텔이 콜레드 호텔이다. 오늘 하나 또 배웠네요. 7767님께서 그 페리스 힐튼 있잖아요. 같은 가문인데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우리가 연예 뉴스, 미국 연예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그 페리스 힐튼이 이 후손이죠. 힐튼 가문의. 그렇습니다. 페리스 힐튼 사실 사고 뭉치로도 유명했었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가 베런 힐튼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드 힐튼은 페리스 힐튼의 증조 할아버지인 셈이고요. 사실 페리스 힐튼은 힐튼 가문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원래는요, 이 베런 힐튼이 자신의 자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페리스 힐튼을 보니까 저런 애가 내 손녀라니, 저런 애한테 내 재산을 줄 수 있느냐. 저 녀석 저거 안 되겠구만. 베런 힐튼이 그러한 상속을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가 페리스 힐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방탕하기 그지없는 후손에게는 내 자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 재산의 97%를 사회에 환원했었고요. 이게 힐튼 가문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콘래드 힐튼도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 좀 부러운 문화이기도 한데요. 뭐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사회 환원을 많이 하는데 콘래드 힐튼도 전 재산의 97%를 환원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이 기부 문화로 이어진 것, 어찌 보면 페리스 힐튼도 한몫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이제 사라졌지만 이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 있잖아요. 그거 언제 생긴 거예요? 1983년. 생각보다 좀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5월 12일에 서울 중구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이 서울에 들어온,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힐튼 호텔입니다. 그러면 국내 최초의 호텔 브랜드는 뭐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국내 최초 이런 것 좀 찾아보고 있는데 한국 최초의 호텔 브랜드는요.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 호텔입니다. 아, 조선 호텔. 지금은 조선 팰리스 호텔인데요. 네. 1914년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일찍 생겼죠. 네. 힐튼 호텔에 들어오기보다도 한 70년 전에 생긴 것이고요. 지금 웨스틴 조선 그 자리에 생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조선 호텔로 생겼었고요. 처음엔 일본어 표기로 운영되었었다라고 해요. 근데 추후에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현재 웨스틴 조선 호텔로서의 브랜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꽃고부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요 얘기 들어야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힐튼이 남긴 명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볼 만한 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도 사실은 우연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실패를 하고 정말로 좌절하면서 방에 누워있던 곳이 지금 창업을 하게 된 호텔이었던 것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이 크면은 경쟁자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크게 꿈꾸고 크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지금의 힐튼 호텔을 만든 것이라는 것이고, 그는요 세계 최초로 객실에 TV를 설치했고 에어컨을 설치했고요,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혁신과 변화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로 비전을 크게 꿀수록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을 창조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힐튼이 지금까지 오게 된 정말로 큰 교훈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힐튼 그룹의 창업자 콘래드 힐튼에 대해서 오늘 꼭꼭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요. 중국에서 온 개별 관광객은 싼커, 그렇다면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은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유커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하기로 하면서 관광유통업계 기대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변영우님, 그나저나 어디 이번에는 중국어 언어 유희 개그 안 해주세요 했는데 좀 아꼈다가 해볼게요. 네, 9364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환영합니다. 6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고릴라 보니까 새로운 이름들이 또 많이 보이네요. 유다영님, 이미환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많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은요 양파의 알고 싶어요와 함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